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쌤입니다. 이번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지나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건강하게 잘 보내고 학교에서도 밝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성장한 뒤에 서로 영토 경쟁과 통일 전쟁을 벌인 다음 통일 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학습 목표부터 보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 이걸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쌤 눈에는 이게 레이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으로 잘 안 보이더라고. 요걸 챙겨왔습니다. 통일 이후에 신라와 발해가 통치 체제를 어떻게 정비하면서 발전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자칫 또 잘못하면 어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제도 정비할 때 뭐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가 될까 봐 쌤은 겁이 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화되고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 왕들의 업적들을 나열했던 거였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신라, 그러니까 신라가 그 삼국 간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삼국 통일을 이룩해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도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될 거잖아요.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되겠지만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여러 왕들이 여러 제도를 정비했는데 그게 통일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때 이렇게 했어, 이게 공부를 해버리면 지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이런 배경으로 했구나 라는 것을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얻고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잘 설명을 했을 겁니다. 혹시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쌤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아니면 딱 위에 창에다가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더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소략해요. 중학교에서 배워왔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소략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했을 때는 신라가 백제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함께 차지했는데 나중에 진흥왕이 백제 성왕 뒤통수 팍 때려버리고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 모두 적으로 삼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신라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했을까요? 라는 부분을 물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7세기 백제 고구려의 신라 공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고구려도 당시 중국을 통일했었던 수나라와 당나라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굉장히 피곤했겠죠. 승리했지만 코피 줄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신라가 이제 뭐 기댈 데가 없어요. 백제도 안 되고 고구려도 안 돼. 그래서 영토도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고구려와 적대시했었던 당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때 약속을 하긴 하거든요.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지원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신라가 차지해야 되는 고구려의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당나라한테 넘긴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 차례차례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이제 그러면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당나라가 가져가고 신라는 남쪽에 영토를 주면 끝나는 일이었을 텐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그러니까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던 야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과 힘을 합쳐서 신라가 승리하게 되고 676년에 삼국 통일이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통일전쟁기에 신라 왕들은 누구였냐면 김춘추 아시죠? 그 김춘추가 왕 이름으로는 태종무열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진골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이 통일전쟁기 시기 이후에까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 와중에 이 사람들은 진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통성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무열왕과 문무왕, 그러니까 백제는 무열왕 때, 고구려는 문무왕 때 망하게 되죠. 그리고 삼국통일도 문무왕 때 이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적들을 남기니까 다른 진골귀족들이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과정에서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뉴스페이퍼 킹, 뉴스페이퍼 킹, 뉴스페이퍼 king. 자, 그래서 신문왕이죠. 이 신문왕 때 자기 장인이었던 김홈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만약 왕이 줬으면 쫓겨났을 텐데 신문왕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승리를 해요. 근데 장인어른이었잖아요. 어쨌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 세력들을 숙청하고 김홈돌에 붙었던 진국일족들도 숙청하게 되니까 누구 힘이 강해졌을까요? 왕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 때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이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를 가져옵니다.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영토는 좀 더 넓혀졌죠. 거기 고구려의 일부 지역, 백제 지역을 편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신라가 옛날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영토가 넓어졌죠. 그러니까 그 넓어진 영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필요했고, 두 번째, 왕권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은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권이 확고하게 강해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족들과 회의하고 연합해 가면서 정치를 해가는데 이제 드디어 왕권이 확실하게 강해졌어요. 그런 것들을 중앙 정치 제도에 녹여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토가 늘어났는데 고구려의 일부 영토와 백제의 영토를 합했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신라인들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백제인과 고구려 옛날 유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신라 제도만 그냥 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통일이 됐지만 화합적으로 케미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 돋는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제도적인 정비는 신라의 통일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넓어진 영토를 잘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것과 두 번째, 민족 간, 그러니까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이 한 민족이 드디어 이때부터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삼한 이렇게 해서 삼한 일통, 삼한이 하나로 통일했다 이런 관념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화합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남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을 통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기서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입니다. 중앙통치체제의 개편인데요. 요거는 왕권 강화하고도 연결이 있고 왕권을 확실하게 확립한 다음에 전국을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사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고양이 주인을 뭐라 부르죠? 집사라고 부르죠. 자, 집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의 일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부름도 하고 뭐 스케줄 이렇게 관리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집사예요. 집사부를 중심으로 행정관서가 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집사부의 장관을 뭐라 하면 시중, 뭐 나중에 중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시중이 역할이 강화됩니다. 시중? 시중 둔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건 아닌데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이건 집사부와 시중은 왕권 강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관리들이 필요했는데요. 특히나 이 관리들은 딱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유교 이념으로 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라, 이런 관념으로요. 그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계가 만들 수밖에 없죠. 국학이 만들어집니다. 국학. 그래서 지배층, 귀족들을 국학에 입학을 시켜서 왕에게 도움이 되는 관리로 만들고자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진골 귀족들보다는 그 실무를 담당했었던, 뭐 육도품도 귀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진골 귀족은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했었던 육도품이 왕권이 강화되는데 역할이 증대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같은 귀족이지만 진골 귀족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도품들의 역할을 좀 더 증대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제가 운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조직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일 이후에 관료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신문왕 때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땅을 지급하는데 소유권을 지급한다기보다는 수조권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거두는 권리를 준다. 그것이 바로 관료전이고요. 그 전까지 있었던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노급은 뭐냐면 땅을 일단 귀족들한테 줍니다. 공이 있을 때. 그러면 땅을 줬을 때 그냥 땅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는 곡식의 수확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노동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힘을 엄청 넓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한 대신에 노급을 폐지합니다.
물론 골품제가 여전히 귀족들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크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넓이, 방의 개수, 먹을 수 있는 음식, 반찬 수조, 마차 크기, 옷 색깔 이런 것들 다 신분 간 차별이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역사는 발전한다 그러죠. 그 전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진골귀족의 힘은 강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제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통일해서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옛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화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구주 오소경입니다. 자, 구주? 구는 몇 곱하기 몇이 9죠? 1 곱하기 9? 그것도 9죠? 3 곱하기 3입니다. 3 곱하기 3. 삼국 3.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땅의 세주, 옛 고구려 땅의 세주, 옛 백제 땅의 세주를 둬서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이념적인 부분이 있어요. 화합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주 오소경 신라, 구주 오소경 신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소경이란 건 뭐냐면 통일을 하고 나니까 영토는 넓어졌는데 경주는 경상도 끄트머리에 굉장히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지방 멀리 뻗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도를 하려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는데 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지역마다 작은 수도를 하나씩 두는 건데 그게 5개가 되는 겁니다. 별이 5개, 수도가 5개. 자, 그 아래 군현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특수행정구역도 나왔어요. 향부곡이라고 하는 아닙니다. 자, 향부곡 등의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향부곡은 고려시대 때 잘 나오니까 그때 더 특색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을 지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왕이 직접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은 간 때문이 아닙니다. 술 빼도 그렇지 먹는 거 너무 많이 먹어도 지방간 생겨요. 그 지방간이 아니고 지방관. 이 지방관은 왕의 대리자입니다. 왕의 대리자를 지방에 보낸다? 즉 왕의 명령을 지방까지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을 통솔할 수가 없어서 마을마다 촌주를 둬서 이 지역의 유력 세력이죠.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세력들은 왕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어요.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이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지방 촌주들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 왕경으로 불러서 인질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이런 기간을 두기 때문에. 고구려에 가서는 기인제도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건 약간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설명을 그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방을 지배했던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문서가 발견이 됐었어요. 신라 촌락 문서인데요. 현재 충청도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촌락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 촌락 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일단 인구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구수가 단순히 몇 명만 있다 이게 아니고 연령별로, 성별로 몇 명씩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놨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가장 노동력으로 쓰기에 적합한 나이가 성인 나이잖아요. 그리고 노동력으로만 따지면 여성보다는 남성이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와 말 등의 가축들의 숫자도 파악해 뒀습니다. 그것만인 줄 아세요? 뽕나무, 잣나무, 과일나무 이런 것들까지 싹 다 계산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면적까지 싹 다 계산해 놓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노동력과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라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아내서 이걸 물론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촌주겠죠. 이 촌주가 지방관에게 보고를 하겠죠. 지방관은 왕에게 보고를 하겠죠. 이걸 토대로 해서 속속들이 노동력과 세금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때요? 지금처럼 전산화되어 있거나 아주 세밀하게 아는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의 정보를 신라가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동력과 세금은 국력에 비례한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겠죠. 신라가 이렇게 삼국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중앙 정치 조직과 지방 제도를 확립을 해가면서 10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신라가 또 몰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